곧 죽으면 재산은 다 내 것이야. 그 바퀴벌레 같은 놈, 언제까지 살아있을 것 같아? 이 섬뜩한 말을 한 여자는 바로 제 아들이 천사라고 부르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세 강세진 회장의 아내 오정희입니다. 33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눈이죠.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제 외아들 민호, 6개월 동안 죽고 싶다고 매일 울던 그 아이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매일 병실에 찾아오는 한 명의 간호사 때문이었죠. 박은지, 29살의 그 여자는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따뜻한 말투, 부드러운 미소, 헌신적인 돌봄. 하지만 왜일까요?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계속해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명함 한 장, 청담동 피부 클리닉 상담실장 박은지. 간호사가 아니라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치밀하고도 위험한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청소부로 위장해서 그 여자의 직장에 들어가고 아들의 집에 몰래 카메라까지 설치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빌던 그날까지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버린 목숨을 건 전쟁의 기록입니다. 과연 저는 제 외아들을 그 여자의 소나기에서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절대 잊지 못하실 겁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구독하시면 시니어 전기수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4년 3월 서울대병원 VIP 병동 1201호실. 제가 매일 아침 7시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보는 풍경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있는 제 아들 민호의 뒷모습이었죠. 33년을 키워온 제 아들이지만 6개월 전 그 끔찍한 교통사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민호야, 엄마 왔다. 돌아보는 아들의 얼굴에는 단 한 번도 미소가 떠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강세진 그룹의 당당한 후계자로 주목받던 아이가 이제는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몸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아들의 눈동자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마치 이미 세상과 작별 인사를 마친 사람처럼 공허했습니다. 또 왔어요? 집에서 쉬세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삶에 대한 의욕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차갑고 무덤덤한 그 말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예전에 그 밝던 민호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웃음이 끊이지 않던 아이였고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따뜻한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침마다 병실 창가에 앉아서 허공을 바라보는 아들을 보면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민호가 정말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을까? 매일 아침마다 드는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들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가 되자 물리치료사가 들어왔습니다. 김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40대 중반의 베테랑 치료사였는데 민호의 재활을 담당하고 있었죠. 민호 회장님, 오늘도 재활 운동 시간입니다. 준비하시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시 걸을 수도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만해요. 희망 고문은 그만하고 나가세요. 민호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자 물리치료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이런 일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재활이든 모든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병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아서 그의 차가워진 손을 잡았어요. 한때는 따뜻하고 힘이 넘쳤던 그 손이 이제는 얼음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뭘 해주면 좋을까? 뭐든 말해봐.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요. 그냥 혼자 있게 해줘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용기를 북돋아줘도 아무리 희망적인 말을 해줘도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말들이 아들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우리 민호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고 당일을 떠올려 보면 민호는 회사 일로 늦은 밤에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비가 많이 내렸고 빗길에서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던 거죠. 의사들은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했다고 했지만 하반신은 완전히 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간병인이 들어와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호가 좋아했던 갈비탕이었는데 아들은 몇 숟가락 떠먹고는 다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민호야, 조금만 더 먹어봐. 몸이 약해지면 더 안 좋아. 엄마, 제발 그만해요. 저 혼자 있고 싶다고 했잖아요. 아들의 차가운 말에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채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집에 돌아온 남편 세진에게도 민호의 상태를 얘기해 봤지만 그 역시 답답해하며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약이겠지. 아직 충격이 너무 큰 거야. 언제까지 이럴까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민호는 강한 아이야. 곧 극복할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도 불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세진 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준비되던 아들이 이런 상태로는 회사 경영은커녕 일상생활도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그 후로도 며칠이 지났지만 민호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사람들을 피하려고 했고 병문안을 오는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아버지와도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장님도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병원 관계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병원에 도착한 저는 병실 문을 열기 전에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드셔야 힘이 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안 드시면 몸이 더 약해져요. 부드럽고 따뜻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들려온 민호의 대답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조금 먹어볼게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민호의 정중하고 부드러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서서 조심스럽게 병실 안을 들여다봤어요. 하얀 간호사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민호 앞에서 상냥하게 웃으며 죽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은 정말 천사 같았어요.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호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나 다정해 보였습니다. 저 간호사는 누구지? 왜 민호가 저 사람 말은 들으려고 하지? 그 순간 제 가슴 속에는 희망과 동시에 묘한 경계심이 피어올랐습니다. 6개월 동안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던 아들이
저 낯선 간호사에게만은 마음을 여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 간호사가 있는지 없는지였거든요. 박은지라는 이름의 그 젊은 여성은 정말로 민호에게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민호 회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은지가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들려오는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면 저 역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무엇보다도 그녀가 나타나면 민호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거든요. 괜찮습니다. 어제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민호의 밝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한쪽에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 간호사는 우리 민호의 마음을 이렇게 열 수 있었을까? 은지는 민호와 대화할 때마다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접근했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처럼 치료나 재활을 강요하지 않았고 대신 민호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어요. 저도 어릴 때 다리를 다쳐서 한 달 정도 걷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회장님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스러웠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정말요? 그때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저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어머니께서 매일 병원에 오셔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때 깨달았죠.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은지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민호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벅찼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네. 우리 민호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다니. 며칠이 지나자 민호는 식사도 조금씩 제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지가 직접 가져다 주는 죽이나 반찬을 거의 다 먹었고 가끔은 맛있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오늘은 어머니께서 직접 끓여오신 미역국을 가져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미역국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한번 먹어볼게요. 어머니의 정성이 들어간 음식은 특별해요. 분명 맛있을 거예요. 정말로 민호는 그 미역국을 다 먹었습니다. 6개월 동안 미역국은 쳐다보지도 않던 아이가 말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민호가 재활치료에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은지 간호사님, 물리치료 받으면 정말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에요.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꾸준히 하시면 분명 몸 상태가 좋아질 거예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민호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꿈을 꾸는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완강히 거부하던 물리치료를 자발적으로 받겠다고 하다니요. 김 선생님도 깜짝 놀랐지만 곧 기뻐하며 재활 계획을 다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은지는 정말로 민호 옆에서 계속 격려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힘드시면 언제든 쉬어도 돼요. 무리하지 마세요. 은지의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민호는 더욱 열심히 재활에 임했습니다. 물론 아직 걸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남편 세진도 민호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정희야, 우리 민호가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그 간호사 덕분이네. 맞아요. 은지 간호사님은 정말 천사 같아요. 우리 민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어요. 저희 부부는 은지에게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절망 속에서 헤매던 아들이 다시 삶의 의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녀가 정말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 같았거든요. 어느 날은 은지가 민호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드릴까요? 괜찮아요. 그냥 옆에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아니에요. 책 읽는 시간이 제일 좋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장르를 좋아하세요? 예전에는 경영학 책을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좋은 에세이를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글이에요. 은지가 책을 읽어주는 동안 민호는 정말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보는 안정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은지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호에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고마운 사람이니까 제대로 인사도 드리고 감사 인사도 전하고 싶었거든요. 은지 간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민호가 이렇게 밝아진 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어머님. 민호 회장님께서 워낙 의지가 강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시면 어때요?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꼭 뵙겠어요. 은지는 정말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 같았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이렇게 성숙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지가 가방에서 떨어뜨린 명함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하얀 명함을 주워서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글자들이 충격적이었어요. 청담동 피부 클리닉 상담실장 박은지. 간호사가 아니라 피부 클리닉 상담실장이라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 명함이네요. 은지가 웃으며 명함을 받아갔지만 저는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왜 간호사라고 거짓말을 한 거지? 피부 클리닉에서 일하는 사람이 왜 병원에서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 명함 생각만 계속 났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민호가 그렇게 밝아졌는데 괜한 의심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명함을 본 후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피부 클리닉에서 일하는 사람이 왜 병원에서 간호사 행세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우리 민호에게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건지 말이에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명함에 적힌 글자는 분명했어요. 청담동 피부 클리닉 상담실장 박은지. 간호사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을 때 저는 은지를 다시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그동안은 민호가 밝아지는 모습에만 집중했었는데 이제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럽게 느껴졌어요. 민호 회장님, 어제 밤에는 잘 주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잤습니다. 은지 간호사님이 추천해 주신 허브차를 마셨더니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숙면이 회복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은지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마치 정말 전문 간호사인 것처럼 의료 지식도 풍부해 보였고 민호를 대하는 태도도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 뭔가 너무 계획적인 것 같은데. 며칠 더 지켜본 결과 저는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은지는 다른 환자들에게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민호에게만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둘째, 그녀가 하는 의료 업무들이 실제로는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일들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이상했던 건 은지가 민호와 대화할 때 자꾸 우리 가족의 개인적인 정보를 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 회장님, 퇴원하시면 어디서 거주하실 예정이세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본가로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본가는 어디에 계세요? 한남동에 있어요. 그런데 계단이 많아서 휠체어로는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럼 새로 집을 구하셔야겠네요. 요즘 좋은 무장의 주택들이 많이 나왔던데요. 이런 식으로 은지는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의 주거 환경, 재산 상태, 향후 계획 등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민호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설마 우리 민호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니겠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자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진실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은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은지 간호사님, 혹시 다른 곳에서도 일하시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워낙 전문적이시고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서. 아,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도 근무했었어요. 여러 곳에서 경험을 쌓았죠. 은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제 질문을 완전히 피해갔습니다. 피부 클리닉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직접 그 피부 클리닉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청담동 피부 클리닉이라고 했으니까 청담동 일대를 뒤져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청담동에는 정말 많은 피부 클리닉들이 있었어요. 하나씩 전화를 걸어서 박은지라는 직원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은지라는 분이 거기서 일하시나요? 박은지요? 잠깐만요. 아, 우리 상담실장 말씀이시죠? 세 번째로 전화한 클리닉에서 드디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박은지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혹시 지금 계시나요? 오늘은 휴가를 내셨어요. 내일 오후에 출근하실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은지는 간호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대체 왜 우리 민호에게 접근한 건지, 무슨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피부 클리닉 근처에서 은지를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오후 2시쯤 클리닉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로 은지가 나타났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자신 있게 클리닉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이었구나. 이 여자는 간호사가 아니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은지는 대체 어떤 방법으로 병원에 출입하고 있는 건지, 왜 우리 민호에게만 그렇게 접근하는 건지,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은지가 민호에게 접근한 시기와 방법이 너무 계획적이었습니다. 마치 미리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민호의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혹시 우리 민호의 신분을 미리 알고 접근한 건 아닐까? 재벌가 후계자라는 민호의 신분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병원 VIP 병동 환자 명단 같은 걸 어떻게든 확인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그날 밤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은지 간호사가. 사실은 간호사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그럼 뭐란 말이야? 피부 클리닉 상담실장이에요. 제가 직접 확인해 봤어요. 그게 무슨, 설마 잘못 본 거 아닐까? 아니에요. 분명해요. 이 여자가 우리 민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자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럼 이 여자가 우리 민호를 속이고 있다는 말이야?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 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은지가 우리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여자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해야겠어. 우리 민호를 지켜야 해. 그 순간부터 저는 박은지라는 여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은지가 오기 전에 민호와 단둘이 대화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궁금한 게 있는데. 뭐가 궁금하세요? 은지 간호사님이 언제부터 너를 담당하게 된 거니?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한 달 전쯤부터인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민호는 별다른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우연의 일치가 많았어요. 하필이면 민호가 가장 절망적이었던 시기에 나타났고, 하필이면 다른 환자들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오직 민호에게만 집중했으니까요. 그 간호사님이 처음 왔을 때 뭐라고 하셨니? 별다른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냥 새로 배정받았다고. 엄마, 왜 자꾸 은지 간호사님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민호의 표정이 조금 경계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음을 연 사람에 대해 의심하는 기색을 보이는 게 불편했나 봐요. 아니야, 그냥 고마우셔서 그래. 우리 민호를 이렇게 밝게 만들어주신 분이잖아. 더 이상 추궁하면 민호가 의심할까봐 그렇게 말하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뭔가 계획된 접근이었다는 것을요. 오전 10시쯤 은지가 평소와 같은 시간에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그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민호에게 다가갔어요. 민호 회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어제 물리치료 받으시고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요. 괜찮아요. 은지 간호사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기뻐요. 오늘은 특별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은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브로셔 같은 것이었어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최신 재활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알아봤는데 정말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한번 보여주세요. 민호가 관심을 보이자 은지는 더욱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브로셔를 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너무 새 것 같았고 마치 방금 전에 인쇄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물어보자 은지가 잠깐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 아직 정식으로 오픈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미리 정보를 얻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민호 앞에서 더 추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는 그 브로셔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인쇄 품질이나 디자인은 전문적이었지만 연락처나 주소 같은 구체적인 정보들이 애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가짜인 건 아닐까?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은지가 민호와 대화하는 도중에 받은 전화 통화였어요. 네, 지금 병원에 있어요. 아, 그 일은 내일 처리하겠습니다. 네, VIP 고객이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VIP 고객이라는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간호사가 환자를 VIP 고객이라고 부를 리는 없잖아요. 그건 명백히 상업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은지는 다시 민호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갔어요. 죄송해요.
병원 업무 때문에 잠깐 전화를 받았어요. 괜찮아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민호 회장님을 위한 거라면 언제든지 시간을 낼 수 있어요. 은지의 말은 여전히 완벽했지만 저는 이제 그녀의 진짜 정체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저 은지라는 여자 정말 수상해요. 또 그런 소리야? 민호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자꾸 의심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직접 들었는데 민호를 VIP 고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VIP 고객? 그게 무슨 간호사가 환자를 고객이라고 부르겠어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어요. 남편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민호가 워낙 밝아졌기 때문에 은지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정희야,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닐까? 민호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웃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 민호가 지금 얼마나 약한 상태인데 만약 저 여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있다면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은지의 모든 행동이 너무 계획적이고 완벽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처럼 말이죠. 다음 날 저는 병원 직원들에게 은지에 대해 슬쩍 물어봤습니다. 간호사 실장님, 은지 간호사님은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셨나요? 은지 간호사요? 죄송한데 저희 병원에 그런 이름의 간호사는 없는데요. 네, 그럼 1201호실을 담당하고 계신 은지라는 분은 1201호실은 김미영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어요.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닐까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지는 이 병원 직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대체 어떤 방법으로 병원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건지, 혹시 외부에서 오는 자원봉사자나 그런 분이 계신가요?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등록되어 있고 명찰을 착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분은 등록된 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은지라는 여자는 완전히 가짜 신분으로 우리 민호에게 접근하고 있었던 거예요. 급히 민호가 있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은지는 없었고 민호 혼자 있었어요. 민호야,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은지 간호사 말인데. 혹시 그 사람이 이 병원 직원이 아닐 수도 있어. 뭔 소리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내가 확인해 봤는데 이 병원에 은지라는 간호사는 등록되어 있지 않아.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제 말을 부정했어요. 엄마, 그럴 리 없어요. 은지 간호사님이 거짓말을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내야 하는 거야.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엄마, 제발 그만해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분을 그렇게 의심하세요? 민호가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준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봐요. 민호야,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만약 이 여자가 너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나가세요. 결국 민호는 저를 병실에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저를 내쫓은 후 며칠 동안 병실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화가 난 것도 속상했지만 무엇보다 제가 확신하는 사실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게 답답했어요. 남편 세진도 여전히 제 말을 과민 반응이라고 치부했고 민호는 아예 저와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저는 전에 없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은지의 직장인 그 피부 클리닉에 들어가서 그녀의 실체를 파악해 보기로 한 거예요. 인터넷으로 라비 앙로제 피부과라는 이름의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피부과였고 홈페이지를 보니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VIP 고객. 그때 은지가 전화해서 했던 말이 맞네. 며칠 동안 그 클리닉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관찰했습니다. 은지가 출퇴근하는 시간을 파악하고 클리닉의 운영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클리닉 입구에 붙은 작은 공고문이었습니다. 청소 용역 직원 급구라고 적혀 있더군요. 이거다. 저는 즉시 그 청소업체에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나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즉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청소 일자리 구한다는 공고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8세입니다. 경험은 있으세요? 집안일은 오래 했습니다만 상업시설은 처음이에요. 괜찮습니다.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청소만 잘하면 되는 사람을 찾고 있었고, 저는 그저 평범한 아줌마처럼 보였나 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라비 앙로제 피부과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지만 민호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김 팀장입니다. 청소팀장이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여 주더군요. 여기가 상담실들이고 저기가 시술실입니다. 오후에는 VIP 고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 직원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히 청소하세요. 여기 일하는 분들이 좀 까다로우시거든요. 팀장의 말을 듣고 보니 이곳 직원들은 정말로 자기들을 대단한 사람인 양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거만했어요. 첫날은 주로 복도와 화장실 청소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소하는 척하면서 계속 은지의 동태를 살폈어요. 오후 2시쯤 드디어 은지가 출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병원에서 보던 그 천사 같은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진한 화장에 명품 옷을 입고 높은 하이힐을 신고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은지 실장님, 오늘 VIP 고객 상담 있으시죠? 네, 3시에 한 분 계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해 주세요. 은지의 목소리도 병원에서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톤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가 민호에게 보여준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것을요. 며칠 더 지나면서 저는 은지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고객들에게는 한없이 친절했지만 직원들에게는 거만하고 까칠했어요. 야, 청소 아줌마. 여기 좀 다시 닦아. 어느 날 은지가 저에게 반말로 소리쳤을 때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우리 민호에게는 그렇게 다정하게 존댓말을 쓰던 사람이 말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꾹 참고 다시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여자의 실체를 더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은지가 원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뭔가 수상한 분위기였어요. 실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원장이 은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단순한 동료 간의 접촉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원장님도 수고하셨어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은지도 원장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 후에 들은 대화였습니다. 은지가 다른 직원과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된 거예요. 요즘 병원 다니느라 바쁘시던데 어떠세요? 아, 그거요? 대박 터졌어요. 진짜 큰 물고기를 낚았다니까요. 큰 물고기요? 재벌 2세예요. 그것도 장애인이라 완전 약해져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은지가 웃으면서 하는 말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큰 물고기라는 게 바로 우리 민호를 말하는 거였어요. 와, 대단하다. 그럼 이제 평생 놀고 먹겠네요? 그렇죠. 일단 결혼하고 적당히 시간 끌다가 이혼하면 위자료만으로도 평생 살 수 있어요. 근데 들키면 어떻게 해요? 안 들켜요. 지금 완전히 제 손바닥 안에 있거든요. 6개월 동안 자살하려고 하던 놈이 저 때문에 살아날 정도니까 뭘 시켜도 다 들을 거예요. 은지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우리 민호를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다니 정말 악독한 여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 정도로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며칠 더 지나면서 은지의 추가적인 계획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민호와 결혼한 후 살 집까지 물색하고 있었고, 심지어 민호가 받을 보험금 액수까지 알아보고 있었어요. 장애인 보험금이 꽤 크다던데 정확한 액수 알아봤어요? 네, 월 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받는 거니까 나쁘지 않죠.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은지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민호의 재산만 노리는 게 아니라 보험금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2주 정도 지났을 때 저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은지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거예요. 응, 이제 거의 다 됐어. 곧 프러포즈 할 것 같아. 뭐, 걱정 마. 완전히 제 손바닥 안에 있다니까. 결혼하면 바로 청담동 펜트하우스 들어가는 거고, 그 후에는 알아서 처리할 거야. 이 통화 내용이야말로 은지의 진짜 계획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저장했어요. 드디어 가족들에게 보여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거였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고 집에 돌아온 저는 즉시 남편에게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정희야, 이게 정말 은지라는 여자가 한 말이야? 물론이에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녹음도 했고요. 남편은 녹음 파일을 몇 번 다시 들어봤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사람 얘기 아닐까? 여보, 뭔 소리예요? 분명히 은지가 한 말이에요. 청담동 펜트하우스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래도 이걸로 민호를 설득할 수 있을까? 녹음 상태도 그렇고 확실한 증거라고 하기에는 남편의 반응에 실망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민호에게 보여주기로 했어요. 다음 날 병원에 갔을 때 민호는 여전히 저에게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 아직도 은지 간호사님을 의심하고 계세요? 민호야, 제발 이것 좀 들어봐. 정말 중요한 얘기야.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반응도 남편과 비슷했어요. 이게 뭐예요? 목소리도 잘 안 들리고. 설마 이걸로 은지 간호사님을 의심하자는 거예요? 민호야, 이 여자가 너를 이용하려고 해. 결혼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야. 엄마, 정말 그만해요.
왜 자꾸 저를 도와주시는 분을 나쁘게 만들려고 하세요? 민호는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 은지에게 제 행동에 대해 이야기까지 했더군요. 은지 간호사님,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께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괜찮아요, 민호 회장님. 어머님께서 아들을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해요. 은지는 여전히 그 완벽한 연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를 향해 이해한다는 듯한 미소까지 보내더군요. 어머님,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드릴게요. 민호 회장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인데. 아니에요, 은지 간호사님. 어머니께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민호가 오히려 은지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날 밤 저는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지의 사생활까지 파악해서 그녀의 정체를 완전히 폭로해야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며칠 후 저는 은지가 사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강남 쪽의 원룸이었는데 생각보다 초라한 곳이었어요.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에 비하면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역시 가난해서 우리 민호를 노리는 거였어. 은지의 일상을 며칠 관찰한 결과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와 자주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어요. 언제까지 그 장애인 남자랑 연기하고 있을 거야? 조금만 더 참아. 곧 끝날 거야. 빨리 끝내. 보기 싫어 죽겠어. 결혼까지만 하면 돼. 그 후에는 적당히 시간 끌다가 이혼하는 거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은지는 우리 민호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민호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 새 집을 준비한다고 한 거예요. 민호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퇴원할 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자. 어떤 집을 생각하고 계세요? 청담동에 무장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펜트하우스가 하나 있더라. 거기가 어떨까? 그 순간 저는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야. 은지가 그 집에서 보여줄 진짜 모습을 녹화한다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였어요. 남편을 설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 집의 보안 시설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민호가 혼자 있을 시간이 많을 텐데 만약 위험한 일이 생기면. 그것도 그렇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즘 나온 최신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응급 상황 모니터링도 되고. 남편은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진짜 목적이 은지를 감시하려는 것이라는 걸 몰랐어요. 전문 업체를 통해 그 펜트하우스에 최첨단 감시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거실, 침실, 주방 등 주요 공간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고 음성 녹음 시설도 완비했어요. 이걸로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모든 영상은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됩니다. 설치 기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제 은지의 진짜 모습을 다 잡을 수 있을 거야. 며칠 후 민호는 정말로 그 펜트하우스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은지도 함께 들어왔어요. 정말 멋진 집이네요. 민호 회장님께 딱 맞는 것 같아요. 은지 간호사님 덕분에 이런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이 그 집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저는 이제 곧
은지의 가면이 벗겨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집에서 모니터를 통해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직은 은지가 완벽한 연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되던 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호가 잠든 사이 은지가 거실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시작한 거예요. 야, 나야. 드디어 들어왔어. 응, 이 집 진짜 대박이야. 얼마짜리인지 알아? 뭐, 빨리 끝내라고? 야,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 저는 숨을 죽이고 그 통화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화질도 선명하고 음성도 깨끗하게 녹음되고 있었어요. 시댁은 완전 호구야. 특히 시어머니가 의심하긴 했는데 이미 늦었어. 민호는 완전히 내 손바닥 아니라고.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드디어 은지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된 거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서 은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그녀의 진짜 모습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재활 치료를 받으러 나간 사이 은지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살펴봤어요. 값비싼 그림과 골동품들을 만져보면서 계산기로 뭔가를 열심히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들만 팔아도 몇 억은 나오겠네. 은지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녀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호가 오후에 병원에 간 사이 은지에게 남자 한 명이 찾아왔어요. 카페에서 봤던 바로 그 젊은 남자였습니다. 야, 정말 대박집이네. 여기가 그 장애인 집이야? 그래. 어때? 괜찮지? 두 사람은 거실에서 자연스럽게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나누는 대화는 정말로 듣기 힘들 정도로 잔인했어요. 언제까지 이 연기 계속할 거야? 보기 싫어 죽겠어. 조금만 더 참아. 결혼식만 올리면 돼. 결혼식은 언제 올려? 다음 달 정도 생각하고 있어. 그놈이 완전히 제 손바닥 안에 있거든. 결혼하고 나서는 바로 이혼 준비해. 위자료랑 재산 분할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거야. 젊은 남자가 웃으며 은지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럼 우리 빨리 결혼할 수 있겠네? 당연하지. 그때까지만 참아줘.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 계속 참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로 견디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은지가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언니, 정말 대박 터졌어요. 화면에는 은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 3명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은지야. 그 집이 정말 그렇게 좋아? 진짜 청담동 펜트하우스예요. 30억짜리라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그럼 이제 완전 부자네. 아직 아니에요. 결혼까지는 해야죠. 친구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어떤데? 장애인이라며? 네, 휠체어 타고 다녀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완전 의존적이거든요. 의존적이라니? 저 없으면 못 살 정도로 매달려요. 뭘 시켜도 다 들어요. 은지가 웃으며 설명하는 모습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거야? 적당히 1년 정도 살다가 이혼할 거예요. 그때쯤이면 위자료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고요. 1년이나? 너무 오래 아냐? 아니에요. 시댁이 워낙 돈이 많아서 1년만 참으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요.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돼? 은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소름 끼치는 대답을 했어요. 그럼 더 좋죠. 상속받고 과부된 거니까 더 깨끗하잖아요. 상속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시아버지가 강세진 그룹 회장이거든요. 아들이 죽으면 당연히 며느리인 저한테 상당 부분이 올 거예요. 친구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네. 그럼 진짜 재벌 과부가 되는 거야? 그렇죠. 사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혹시 죽지 않으면? 글쎄요. 우울증도 심하고 자살 충동도 있었다고 하니까 혹시 모르죠. 은지가 이렇게 말할 때 그 표정이 정말로 악마 같았습니다. 마치 민호가 죽기를 바라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은지야, 너 정말 무서운 여자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찬스인데 놓칠 수는 없죠. 영상 통화가 끝난 후 은지는 혼자서 집안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을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로 충격적인 말을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곧 죽으면 재산은 다 내 것이야. 그 바퀴벌레 같은 놈, 언제까지 살아있을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영상과 음성이 완벽하게 녹화되었고,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생긴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남편 세진과 민호, 그리고 은지까지 모두 펜트하우스 거실에 모였어요. 다들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민호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은지는 상냥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저는 미리 준비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며칠 동안 편집한 결정적인 영상들이 들어 있었어요. 민호야, 그리고 여보, 이걸 한번 봐주세요. 엄마, 또 그런 얘기예요? 이번에는 달라요. 직접 보면 알 거예요.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 나온 건 은지가 친구들과 영상 통화하는 장면이었어요. 언니, 정말 대박 터졌어요. 30억짜리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어요. 화면 속 은지의 모습에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계속 보세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은지가 시댁을 호구라고 부르는 장면, 1년 후 이혼 계획을 세우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민호의 죽음을 바라는 듯한 발언까지. 곧 죽으면 재산은 다 내 것이야. 그 바퀴벌레 같은 놈, 언제까지 살아있을 것 같아? 이 마지막 장면이 나왔을 때 거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말을 할 수 없었고 남편은 분노로 주먹을 떨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나예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너무 선명한 영상이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은지 씨, 이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군요.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조작이에요. 누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 남자는 누구예요? 저는 은지와 남자친구가 포옹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들은 모두 이 집안에서 촬영된 거예요. 조작이 불가능하죠. 은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민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저를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 회장님, 제가 설명은 됐어요. 나가세요. 민호가 처음으로 은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은지는 마지막까지 변명하려고 했지만 너무 명확한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건 함정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신고해둔 거였어요.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박은지 씨 맞나요? 경찰관들이 은지를 연행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거짓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경찰차가 떠나고 난 후 펜트하우스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호는 휠체어에 앉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을 계속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되돌아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하지만 승리감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제 아들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곁으로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았어요. 뭘 죄송하다고 하니? 엄마한테 사과할 일은 없어.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경고해 주셨는데 저는 듣지도 않고 화만 냈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개월 전 사고 이후로는 절망의 눈물만 봤는데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약해져 있어서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에 그렇게 매달렸나 봐요. 민호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남편도 우리 곁으로 다가와서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들아, 이번 일로 더 강해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람을 보는 눈이 더 정확해질 거야. 아버지, 저 때문에 회사에도 피해가 갔을 텐데. 무슨 소리야? 내가 건강하게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가족 셋이 함께 앉아서 진솔한 대화를 나눈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사고 이후로 민호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는데 이제야 다시 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셨어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건가요? 글쎄, 엄마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 뭔가 너무 완벽했어. 그 여자가 보여주는 모든 게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았거든.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아니야. 너무 힘든 상황에서 희망을 준 사람이었으니까 의심할 수 없었던 거지.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저희는 은지 사건에 대한 후속 처리를 위해 경찰서에 가야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어요. 박은지는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담당 형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심리적으로 약해진 남성들을 타겟으로 삼았더군요. 그럼 저희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잡혀서 다행이었어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뻔했거든요. 형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만약 제가 의심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민호는 큰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수법이 상당히 치밀했습니다. 사전에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철저히 조사하고 병원 관계자를 매수해서 출입까지 자유롭게 했더군요. 병원 관계자를 매수했다고요? 네, 청소업체 직원 한 명이 협조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VIP 병동 출입이 가능했던 거죠.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 정말로 끝난 거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후 민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오히려 더 의욕적으로 재활 치료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어느 날 민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나약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이용당한 거고요. 민호야, 그게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로 강해져야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요. 민호의 눈빛이 예전과는 다르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의 빛이었어요. 그 후로 민호는 정말로 열심히 재활에 임했습니다.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고 심리 상담도 받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어요. 몇 달이 지나자 민호는 휠체어를 타고서도 회사 업무에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남편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삶의 의욕을 찾은 게 가장 큰 축복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가족 셋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고마워할 건 없어. 엄마니까 당연히 한 일이야.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엄마처럼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었어요. 민호의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때 청소부로 위장해서 그 클리닉에 들어가시고 집에 카메라까지 설치하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엄마도 몰랐어.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줄은. 정말로 그랬어요. 평생 평범하게 살아온 저였는데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일까지 할 수 있었던 거죠.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요. 사람을 함부로 믿지 않고 엄마 말씀도 잘 들을게요. 민호야, 너무 의심만 하며 살지는 마. 좋은 사람들도 많아. 네, 알겠어요. 균형을 잘 맞춰보려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우리 민호를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처음에 내가 믿지 않았던 건 미안해. 당신의 직감이 맞았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으니까.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모든 게 절망적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희망적으로 느껴졌어요. 민호는 이제 진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저희 가족도 더욱 단단하게 결속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는 것도 말이죠. 민호의 웃음소리가 다시 집안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들으며 저는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에필로그 새로운 희망.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강세진 그룹 본사 20층 회장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가 참 아름답네요. 하지만 무엇보다 아름다운 건 제 앞에 앉아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 민호의 모습입니다. 어머니, 이번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네요. 휠체어에 앉은 채로도 당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1년 전 그 절망에 빠져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민호야, 너무 무리하지는 마. 괜찮아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생겼으니까요. 민호는 지금 강세진 그룹의 사회공헌 부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와 의료 지원 사업에 특화된 새로운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재활병원 방문 일정이 있으시죠? 네, 새로 입원한 환자분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민호는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절망에 빠진 환자들과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 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니?
그때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셨어요? 청소부로 위장하고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하고 보통 사람이라면 못했을 일인데요. 민호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저는 웃음이 나옵니다. 글쎄, 그때는 정말 필사적이었으니까. 내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덕분에 제가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세상에는 진짜 천사도 있지만 악마의 가면을 쓴 사람도 있다는 거요.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여전히 소름이 돋습니다. 만약 제가 의심하지 않았다면 민호는 정말로 큰 피해를 입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엄마 요즘 아버지가 자꾸 그러시던데요. 뭐라고 하시는데? 어머니를 우리 집 명탐정이라고 부르신다면서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요즘 정말로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네. 부끄러워.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저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신기해요. 문득 창밖을 보니 오후 햇살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1년 전 이맘때는 모든 게 절망적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하네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셨죠? 응, 김 형사님이 오시기로 했어. 그때 저희 사건을 담당했던 김 형사님과는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은지 사건 이후로 비슷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분 말씀으로는 저희 사례가 교육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면서요? 맞아. 특히 노년층 대상 사기 예방 교육에서 자주 인용된다고 하시더라. 정말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오후에 민호와 함께 재활병원에 갔을 때 한 환자 가족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강민호 이사님이시죠? 저희 아들이 정말 만나고 싶어 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다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민호가 그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이렇게 살 바에야.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6개월 동안 매일 그런 생각만 했죠. 그럼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가족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민호와 그 젊은이가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원래 강한 아이였어. 잠깐 길을 잃었을 뿐이지. 그때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너만 지켜준 게 아니야. 너도 엄마를 지켜준 거야. 제가요? 너 때문에 엄마도 몰랐던 용기를 발견했어.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르겠니? 그날 밤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단단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그래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더 강해진 것 같네. 저는 식탁을 둘러싼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사건이 결국 저희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된 거였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진짜 가족이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민호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빛처럼 말이에요.